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사실, 저는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한국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익숙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로 느껴본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건 제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제 매제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제 처제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처제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조금 긴장도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연구자로서 알고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족 행사에서 처음 매제를 만났을 때 저는 그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매제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저와 대화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특히 그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매제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로서 전쟁 당시 미국 병사들과 함께 싸운 경험을 가족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매제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를 깊이 존경하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쟁 중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했던 이야기나 그가 겪은 추운 겨울 속에서도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버텼던 순간들을 자랑스럽게 회상하셨다더군요. 매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가 단순히 가족의 어른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상징하는 영웅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매제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런 희생과 노력 덕분에 지금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그리고 가족이 간직해온 할아버지의 군 복무 메달을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나라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가장 강인한 군인이 되고 싶어서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해병대에서의 시간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해병대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군 복무 이상의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가치와 희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책임감의 연장이었던 거죠. 해병대 군복무를 통해 할아버지가 강조했던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느꼈다고 했습니다. 매제는 자신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실천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매제가 정말 존경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매제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책에서 배우지 못했던 정말로 생생한 한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전쟁 이후 그의 가족과 한국 사회가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줬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하면서 연구자로서 새로운 통찰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제 부부는 결혼 후에도 우리를 종종 한국으로 초대해주곤 했습니다.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는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여행한다는 설렘 정도였지만 막상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처제의 한국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다가왔습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에 한국 가족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사했을 때
그 따뜻함과 정겨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절에는 정말 온 가족이 한데 모였어요. 어르신들은 저를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송편을 빚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마음이 담기면 충분히 맛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고 이 낯선 문화 속에서 진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중 가장 놀라운 건 가족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농담을 나누고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제가 익숙한 미국의 명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따뜻한 분위기는 제가 한국에 대해 단순히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순간들이었죠. 그렇게 몇 번의 방문이 쌓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공간으로서 한국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제가 가르치는 역사 속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더 깊이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저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학생들에게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죠.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강의실은 금세 꽉 찼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국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설명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6.25 전쟁의 배경과 그로 인해 벌어진 국제적 갈등, 그리고 한국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과 회복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고 학생들의 눈빛은 제 이야기를 따라가며 점점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죠. 저도 그 순간에 몰입해 한국의 복잡한 현대사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간쯤 한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장웨이라고 했고 한국 전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각이 논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그의 주장은 조금씩 색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고 자신이 말하는 게 옳다는 믿음도 강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마치 한국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성과가 중국 덕분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 순간 강의실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조용히 장웨이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몇몇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귓속말이 오가며 약간의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장웨이의 주장은 그가 자라온 환경에서 배운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편향된 시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중국의 개입이 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그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 일어섰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던져 논의를 더 넓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도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한국이 전쟁 이후 스스로 재건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질문을 받은 장웨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곧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전쟁 이후 혼자서 뭘 해낸 적이 없죠.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벌써 망했을 겁니다. 북한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후의 경제적 안정도 중국이 주변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는 이 말을 마치 역사적 진리인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웨이는 이어서 한국의 경제 성장까지도 중국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한국은 늘 외부 도움에 의존해왔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손을 써줬으니까 유지된 거죠. 솔직히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말은 너무 단정적이었고 그 자신도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 듯 보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며 장웨이를 쳐다봤고 특히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장웨이의 반응에 집중하던 그때 강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에서 온 유학생 지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수의 표정에는 단호한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며 차분히 숨을 고르고 마치 준비가 끝났다는 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의 개입이 휴전 협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발전은 중국 때문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의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학생 장웨이의 말처럼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토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전쟁 직후 우리 국민은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역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뿌리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어서 한국 경제의 부흥을 상징하는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960년대부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우리는 자원도 없고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선박 같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은 단순히 외부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덕분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저력을 인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교육 환경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교실 대신 천막에서 수업을 하고 교과서조차 부족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국민 모두가 교육이 미래를 바꿀 열쇠라는 믿음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을 자랑하며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성과는 결국 IT와 기술 분야의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반도체와 스마트폰 같은 첨단 제품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력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은 이제 IT 강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K-팝, K-드라마,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깊이 있게 표현하며 세계인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성취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의력과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수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그녀의 태도에서 강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념과 진심을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변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고 강의실 공기를 완전히 사로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생들도 그 힘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고 그동안 가졌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다시 돌아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지수의 말에 이끌려 그녀가 어떤 배경과 경험 속에서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웨이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웨이 씨, 이제부터 중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에게 어떤 도움을 줬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왜 중국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망하고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지수는 여유를 두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순히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웨이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학생들의 시선은 모두 장웨이에게 쏠렸습니다.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장웨이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표정은 약간 굳어 있었고 어딘가 억울한 듯 눈썹을 찌푸리더니 이내 자신을 다잡으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지수 씨가 말씀하신 내용 흥미롭습니다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장웨이는 지수를 가리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전쟁 후 스스로 발전했다고 주장하셨죠. 하지만 그 발전이 정말 한국 스스로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늘 외부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전쟁 중에는 미국 그리고 전쟁 후에는 세계 각국에서 제공한 원조가 없었다면 한국은 절대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한쪽 손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문화, 예를 들어 한복이나 김치 같은 것들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중국에서 비롯된 겁니다. 한국은 그것을 자기들만의 문화로 둔갑시키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한복은 중국 당나라 의복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김치는 중국의 절임 채소 문화에서 시작된 겁니다. 장웨이는 한 박자 쉬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자신의 말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에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반박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결국 한국도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은 늘 이런 방식으로 중국의 문화를 가져다 쓰면서도 정작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을 도둑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건 알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고 자신이 굉장히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믿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 이걸 논리라고 생각하는 걸까? 언뜻 들으면 근거 있는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허점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이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한 이유는 단순히 자국의 국경을 지키고 이념적 동맹을 유지하려는 전략적인 목적이었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의실 안은 장웨이의 말을 들으며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그의 주장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으며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웨이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이 모두를 설득하고 있다고 믿는 듯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을 이어갔죠. 하지만 그의 설명은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가 전혀 없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배운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의 논리는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했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허술한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대신 논점을 흐리며 중국의 역할을 과장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뜨거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대체 왜 이 학생에게 발언권을 줬을까? 중국 학생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또 이 강의실 분위기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뻔히 보이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스스로에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학문적 논의라는 미명 아래 이런 편향된 중국인 학생의 주장을 들어주느라 강의 시간을 허비하다니 이건 강의가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불편한 표정을 보니 제가 그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이 오히려 이 강의의 흐름을 망쳐놓은 원인이 아닐까 싶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이런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하버드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왜곡된 역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 상황은 단순히 학생들의 주장을 듣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장웨이의 발언은 겉보기에 논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얼마나 쉽게 사실이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똑똑히 볼 수 있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 강의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편향된 관점을 분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날 무렵 저는 지수와 장웨이를 따로 불러 특별 과제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각자 주장했던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 준비를 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서로를 반박하기 위한 논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료와 사실에 기반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를 마치며 저는 학생들이 이 과제를 통해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도 더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배우고 왜곡된 관점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 주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저의 지시에 맞춰 정말 빈틈없는 자료를 준비해 왔더군요. 심지어 한국에 관한 영상을 직접 찾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과제를 준비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수의 발표는 시작부터 강의실을 사로잡았습니다. 자료 하나하나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고 제시된 증거와 설명도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준비해온 영상은 한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그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발표 내용과 준비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철저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웨이의 발표 차례였습니다. 저는 이름을 불렀죠. 장웨이, 준비한 자료를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웨이, 혹시 듣고 있나요?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보니 장웨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그날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그의 상태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그는 제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황을 알아보니 장웨이는 제 수업을 수강 취소했더군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허탈함과 어이없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던 학생이
막상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회가 오자 이렇게 물러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장웨이의 행동을 보면서 솔직히 도대체 이런 태도로 하버드에 어떻게 입학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했던 말을 증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회피하고 사라져버린 모습이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에서 얻은 것도 분명 있었습니다. 장웨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수가 보여준 열정과 철저한 준비는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수의 발표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왜곡된 시각과 사실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히 한 학생의 논쟁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의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저에게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진실을 탐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이유이자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한국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면 지수가 만든 그 한국 영상을 필수로 시청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영상은 단순한 자료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편견과 왜곡된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탐구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